야생의 육식동물은 살아있는 고기를 먹고 야생의 초식동물은 살아있는 풀을 먹습니다. 야생동물은 비만도 질병도 없습니다. 노폐물을 만드는 음식을 먹느냐, 노폐물을 청소하는 음식을 먹느냐, 지금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오늘은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이란 책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건강을 주제로 다룬 여러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5천만 조회수를 돌파하고 첫 책으로 출간한 채소 과일식은 건강 분야 40주 연속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화제의 인물인데요. 그는 이 책은 물론 여러 방송을 통해 몸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살아있는 음식인 채소 과일식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모든 야생동물 중에 비만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동물이 없다고 합니다. 야생동물은 모두 불로 익히지 않고 어떤 첨가물도 넣지 않은 살아있는 음식을 먹고 있기 때문인데요. 저자는 이를 깨닫고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면서 심장병이 낫고 비만에서 해방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을 찾아오는 환자들에게도 돈 되는 한약을 팔기보다 돈 안 되는 채소 과일식을 권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채소 과일식이 어떻게 비만과 질병을 몰아내는지, 또 어떤 식으로 채소 과일식을 하면 좋은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저자 서문. 해봤어?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갈이란 왼쪽으로 휘어지면서 자라는 치갈자이고 등이란 오른쪽으로 휘어지면서 자라는 등나무 등자입니다. 오른쪽으로 휘어지는 칡나무와 왼쪽으로 휘어지는 등나무가 서로 부둥켜 하는 상태, 즉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여 꼬인 상태가 갈등입니다. 제가 산 음식, 즉 채소와 과일만 부지런히 먹어서 몸속의 노폐물을 완전히 배출하면 다이어트도 당뇨도 고혈압도 필요 없다고 주장하면 많은 분이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는데 그 복잡한 질병과 다이어트가 어찌 그리 간단하다는 말입니까? 라고 되려 질문합니다. 그러면 저는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창업자 고 정주영 회장의 명언 해봤어? 라고 되묻습니다. 1950년대 한겨울 정주영 회장 사무실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엔군 사령부입니다. 이번에 각국 대표들이 부산의 유엔 묘지를 방문하는데 묘지가 완전히 황폐한 상태입니다. 혹시 묘지에 푸른 잔디를 깔아주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때는 전쟁 후의 한겨울인지라 잔디는커녕 풀 한 포기도 없던 시기였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황폐화된 묘지를 각국에서 온 주요 인사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인 정주영 회장은 대학을 나온 똑똑한 간부들을 소집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석양의 겨울 들판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리 생각해도 잔디는 없는데. 잠깐, 꼭 잔디여야 하나? 푸르기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는 즉시 트럭을 끌고 부근의 보리밭으로 가서 한겨울에 핀 푸른 보리새싹을 몽땅 사들여 유엔군 묘지에 옮겨 심었습니다. 한겨울 푸른 밭에서 각국의 인사들은 호국 영령들을 추모할 수 있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호감을 얻어 각종 공사 수주를 따냈고 지금의 세계적인 현대차와 현대그룹의 기틀을 마련한 유명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문제에 부딪혔다면 어땠을까요? 그 당시는 비닐하우스도 없던 시절이라 겨울에 잔디가 없으니 잔디를 깔 수 없다.
어디 동남아처럼 따뜻한 날씨의 국가에 가서 사와야 하는데 시간이 촉박해서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잔디냐 볼이냐가 아니라 묘지가 푸르러야 한다는 본질입니다. 통념, 즉 고정관념을 깨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모든 선풍기 회사들이 어떻게 날개를 달면 더 시원한 선풍기가 될까 연구를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연구와 개발을 거듭한 끝에 소리가 아주 적고 전기요금이 덜 나오는 선풍기들을 계속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이슨이라는 회사는 선풍기에 꼭 날개가 있어야만 할까?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날개 없는 선풍기가 탄생했습니다. 선풍기는 날개 또는 바람이 그 본래 목적이 아니라 시원함이라는 목적이라는 깨달음에서 위대한 발명이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질병과 다이어트 또한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단순한 사실, 살이 빠지고 질병이 낫는 실천법으로 귀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병을 낫게 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인슐린이나 당화 혈색소와 같이 알 수 없는 이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비타민 12나 LDL 콜레스테롤과 같이 학자들의 이론은 본질이 아닙니다. 저는 이 본질에 대한 실천법으로 살아있는 음식, 즉 채소와 과일을 부지런히 먹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저의 이 생각은 문득 떠오른 생각이 아닙니다. 많은 인류학 서적과 진화생물학 서적을 탐독한 후에 결론입니다. 세상의 많은 건강 서적을 읽고 환자들을 상담해 본 결과입니다. 모든 인생이 그러하듯 진실은 단순했습니다. 저도 아주 복잡한 한의학 이론과 현대의학을 공부한 일인이지만 진실은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저와 함께하는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이 이를 속속 증명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생각을 바꾸어 날씬한 몸과 질병 없는 몸을 가지게 된 일인이기도 합니다. 이 책의 맨 끝까지 다 읽으시고 실천에 실천을 거듭해서 몸속의 노폐물을 모두 밖으로 몰아내면 질병과 비만 또한 사라질 것이라 저는 장담합니다. 그때가 되면 어린아이처럼 투명한 피부와 날씬한 몸매로 변화된 당신의 모습에 놀라워하는 가족들에게, 그리고 복잡하고 현학적인 서양의 이론으로 당신에게 반박하는 친구들에게 정주영 회장의 이 말씀을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봤어? 세계적인 암센터들이 채소 과일식을 처방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히포크라테스 아버지의 뜻대로 음식으로 치료할라 치면 각종 공격이 쏟아집니다. 특히 채소와 과일은 그 공격의 주요 대상이 됩니다. 신장투석 환자의 경우 칼륨 수치가 높으니 채소는 먹지 말라고 합니다. 당뇨 환자의 경우 과일을 먹으면 당 수치가 올라서 안 된다라고 합니다. 사과 반쪽, 배 1개 이상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상천외하고 비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세계 유수의 어떠한 암센터에서도 암 환자들에게 채소와 과일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7년 연속 선정된 메이오 클리닉에서는 메이오 클리닉 다이어트로 명명하여 채소와 과일 이외의 간식은 일체 섭취하지 말라는 지령까지 내립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MD 앤더슨 암센터나 존스 홉킨스 의대나 메모리얼 슬론 캐터링 암센터와 같은 세계적인 암센터들은 모두 채소와 과일을 기본으로 암 환자들에게 처방합니다. 열을 가하면 효소, 즉 생명이 죽기 때문인데요. 효소, 즉 생명이 살아있는 음식은 지구상에 채소와 과일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은 식후에 먹는 디저트가 아니라 몸의 내부를 청소하는 청소 음식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디저트로 먹으면 죽은 음식 뒤에 청소 음식이 들어가서 몸 안에서 발효와 부패가 일어납니다. 과일은 아무 죄도 없이 식품회사와 제약회사들에 의해 기소되고 구속되고 징역형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과일과 채소는 무죄일 뿐만 아니라 비만과 질병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장렬히 전사한 독립투사라고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시위하고 있을 뿐입니다.
과일나무는 자기의 열매인 과일을 호모사피엔스를 포함한 영장류들이 잘 먹도록 최대한 배려합니다. 바로 번식 때문입니다. 동물들의 배설을 통해 자기의 자식들인 씨앗을 멀리 번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동물들에게 이득이 있게 해야 합니다. 동물들이 열매를 먹은 후 힘이 나고 생명력을 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번식의 매개체인 동물들에게 해로운 것을 주면 동물들이 다시는 과일을 먹지 않게 됩니다. 과일나무의 번식도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과일나무는 꽃을 피워 벌들을 통해 수정하게 하고 그 꽃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나뭇잎 대부분은 녹색을 띠고 있습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도 대부분 녹색입니다. 동물들에게 아직은 때가 아니니 먹지 못하게 열매의 색을 나뭇잎과 비슷하게 위장하는 것입니다. 익지 않은 풋과일들은 색도 녹색일 뿐만 아니라 떫어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과일은 노란색, 빨간색 등등 현란한 색으로 동물을 유혹합니다. 자신을 먹고 자손을 널리 퍼뜨려 달라는 신호입니다. 이처럼 자연은 조화롭고 신비합니다. 현 인류를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르는데요. 생각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유전자가 99.6% 동일한 침팬지가 과일과 여린 나뭇잎만 먹고 사는 것처럼 인류학자들은 우리가 700만 년 동안 채소와 과일을 주식으로 먹으며 진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현생 인류는 야생소의 목을 낚아채는 날카로운 발톱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 현생 인류는 사슴의 살점을 찢을 수 있는 강하고 뾰족한 치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현생 인류는 과일을 따고 채소를 뽑을 수 있는 부드러운 손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를 씹은 다음 목으로 넘기는 저작 운동을 할 수 있게 구강 구조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주식으로 했던 채소 과일식의 균형은 1만 년 전 농업혁명을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을 사용하면서 집단이 모이고 부족이 형성되고 경작을 하고 가축을 기르면서 우리 인류는 각종 질환에 시달리게 됩니다. 물을 기르러 간다든지 음식을 찾기 위해서 하루 수십 킬로미터를 이동했던 몸의 활동량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야생의 식물을 다양하게 먹어왔던 인간이 밀과 쌀이라는 국한된 음식을 먹으면서 각종 비타민과 유기 미네랄 등의 영양소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밀과 쌀을 통곡물 형태로 그대로 먹지 않고 각종 요리를 위해 분쇄하고 분말을 만들고 핵에 망측한 첨가물을 넣으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육식동물이 아니라는 증거는 하늘의 별처럼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은 세계적인 인류학자이자 총균세의 저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그의 또 다른 명저 제3의 침팬지에서 갈파한 내용입니다. 초기의 호모사피엔스의 것보다 훨씬 성능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현대의 수렵 채집인에 대한 연구에서도 한 가족에게 필요한 열량의 대부분은 여성이 채집해오는 식물이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성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토끼 같은 작은 동물뿐 모닥불 옆에 앉아서 떠들 만한 영웅담은 못 된다. 이따금 남성이 큰 동물을 잡아 단백질을 공급하는 커다란 역할을 완수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것은 식량이 될 만한 식물이 거의 없고 대형 동물 사냥이 주요 식량 공급원이 되는 북극 지방에 국한된 것이다. 그리고 인류가 북극에서 거주하기 시작한 것도 과거 수천 년이 지나지 않는다. 오랜 역사 속에서의 인간은 위대한 수렵인이 아니라 식물이나 소형 동물을 얻기 위해 석기를 사용하는 약삭빠른 침팬지였던 것이다. 그러니까 농업이 시작된 만년 전 우리 호모사피엔스의 조상들은 창과 칼을 들고 사냥하는 동물이 아니라 어쩌다 고기를 먹을 뿐인 약삭빠른 침팬지에 불과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년이 흐른 후 더 무서운 놈이 나타났으니 바로 빵과 과자와 가공육과 햄버거와 탄산음료 등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채소와 과일과 통곡물까지만 건강 음식으로 간주합니다. 각종 육류와 공장 음식이 비만과 질병의 원인이라고 강조합니다. 세계암연구기금에서는 최근 약 10년간 5,100만여 명의 식습관과 생활 방식을 조사하여 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10가지 수칙을 발표했는데요. 3위가 매일 400g의 채소를 먹을 것이었습니다. 1, 2위는 무엇이었을까요? 1위는 정상 체중을 유지할 것,
2위는 활발한 신체 활동을 할 것이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립암센터에서도 암 예방 수칙 10가지를 발표했는데 2위가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을 것이었습니다. 1위는 담배를 피우지 말고 담배 연기도 피할 것이었습니다. 두 기관 모두 식습관의 핵심은 채소 과일식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골고루 먹어라 해서 과일과 채소를 우선적으로 먹어라로 바뀌어가는 중입니다. 바뀌었다라는 표현보다는 진실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듯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이 채소 과일이 좋은 건 알겠는데 먹기 귀찮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7대3의 법칙으로 드시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70%로 하고 30%를 일반식으로 드시라는 말입니다. 저 역시 7대3의 법칙을 실천하여 18kg을 감량하고 요요 없이 177cm에 62kg에 날렵하고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단 2주만 하셔도 기적을 경험하시리라고 장담합니다. 섞어 먹으면 부패가 일어나고 방귀와 트림이 발생합니다. 당신은 방귀나 트림 때문에 불편을 겪은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본인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코를 막고 찡그린다면 참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방귀는 고체나 액체가 기체 상태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연적인 반응입니다. 당신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그러니까 채소도 먹고 고기도 먹고 빵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것저것 한꺼번에 몸속에 구겨 넣으면 몸 안에서 발효나 부패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입니다. 침팬지와 유전자가 99.6% 일치하는 호모사피엔스는 700만 년 전 아프리카 대륙에서 살 때만 해도 음식이 단순했으므로 섞어 먹을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인류가 유럽과 아시아로 이동하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한 10,000년 전부터 우리는 이것저것 섞어 먹기 시작했습니다. 과일과 채소도 먹었지만 불에 구워 양념한 고기와 감자와 각종 통곡물을 익혀서 요리해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한 상에 차려놓고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인류의 비만과 질병이 시작되었습니다. 산성 음식은 산성 소화액이 필요하고 알칼리성 음식은 알칼리성 소화액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당신이 스테이크를 먹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일단 위장 속으로 들어가면 농축된 단백질, 산성 음식은 그것을 분해하는 산성 소화액, 위액을 필요로 합니다. 동시에 당신은 구운 감자, 알칼리성 음식도 먹게 됩니다. 구운 감자는 그 안에 있는 수분이 상당 부분 제거되어 매우 농축된 전분의 성격을 띠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분 음식을 분해하는 데 필요한 소화액은 산성이 아니라 알칼리성입니다. 중학교 때 화학 수업을 들은 사람이라면 산과 알칼리가 만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 것입니다. 이 둘은 서로를 중화시킵니다. 중화된 음식물은 더 많은 소화액이 필요하고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호텔 뷔페에서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한 이유입니다. 탁한 음식들을 한꺼번에 털어넣으면 방귀와 트름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과일과 채소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해도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딱 먹을 만큼만 먹게 됩니다. 배가 불러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식사를 멈추어야 할 순간입니다. 당신은 과일과 채소를 먹은 후 가볍게 산책을 할 수도 있고 자전거도 탈 수 있으며 배드민턴도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빵과 스테이크와 피자와 햄버거를 한꺼번에 먹는다면 분명 엄청난 양을 먹고 있는데도 식욕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리고 헉헉거리면서 소파에 눕게 되는데 TV 리모컨을 찾아 채널을 돌리면서 또다시 맥주를 마시게 됩니다. 불에 익히거나 공장에서 정제된 음식은 호모사피엔스의 신경을 틀어막아 적정량을 분간할 수 없게 교란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먹는 모든 음식은 특정 화학 원소 및 분자들의 합성 물질입니다. 우리가 생채소와 생과일만 먹게 되면 그 구성 요소들은 활성화됩니다. 유기적으로 살아있는 원소들이기 때문에 적절히 섞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당신이 냉장고에 있는 모든 과일과 채소를 한꺼번에 냉파, 냉장고 파먹기를 하셔서 착즙기나 믹서기에 넣어 주스를 만든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음식을 가공하거나 익히게 되면 그 구성 원소들이 불활성화됩니다. 이는 모든 음식에 예외 없이 해당합니다. 전분, 곡류, 설탕은 알카리성에 속하므로 알카리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농축된 단백질, 고기, 생선, 계란, 우유 등은 산성에 속하며 산성 소화액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당신이 산성인 고기와 알카리성인 빵이나 감자를 함께 털어 넣으면 서로 소화에 방해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바로 탄수화물의 발효와 단백질의 부패, 즉 방귀와 트림으로 변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섞어 먹을수록 악취를 풍기는 이유. 섞어 먹으면 부패한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피자만 먹을래 또는 햄버거만 먹을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피자와 햄버거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의 종합 세트라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겹살에 해물에 닭고기를 범벅한 후 치즈를 듬뿍 뿌린 육해공군 음식에다 냉면 한 사발을 먹는다면 그건 역시 종합 세트를 먹고 내일 죽어도 좋으니 일단 먹고 죽자라고 고백한 셈입니다. 방귀와 트림과 악취는 보너스로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한 발효 현상이라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불에 익힌 동물의 시체를 먹게 되면 각종 산화작용이 일어나는데 이 경우 가스의 양이 많을 뿐 아니라 역겨운 냄새를 뿜어냅니다.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나 소화 기능이 떨어진 노인들의 입에서 악취가 나는 것이 바로 이런 원인입니다. 노인들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것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입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이보다 음식을 적게 먹습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효도한답시고 입맛이 없을수록 많이 드세요 라고 말하는 것은 많이 먹고 빨리 죽으세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오래 사는 노인을 저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매스컴은 사람을 조종합니다. 세상의 혼란스러운 법칙을 따르지 말고 신의 법칙을 따르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신이 일반식을 하더라도 식사의 70에서 80% 이상을 생채소, 생과일, 무첨가 주스를 주로 먹는다면 향수를 사용하지 않고도 몸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귀나 트름도 사라질 것입니다. 육식을 너무 많이 해서 몸에서 나는 악취를 방지하기 위해 서양에서 향수가 발달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동물의 시체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고기 썩는 냄새가 나고 과일과 채소를 주로 먹는 사람에게서는 과일 향이 나는 법입니다. 지금의 당신은 당신이 먹은 것의 결과물이다 라는 서양의 격언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몸은 아주 복잡한 것 같지만 아주 단순한 원리로 작동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의 소화기관은 식도에서 시작해서 소장과 대장을 거쳐 항문으로 이어지는데 무려 10m에 달합니다. 장의 지름이 작은 것을 소장이라 부르고 지름이 큰 것을 대장이라 부릅니다. 길이로 구분하지 않고 지름으로 구분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왜 소장은 길이가 길고 대장은 길이가 짧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소장은 영양분을 흡수하는 작용을 하므로 시간이 소요되고 그만큼 길이가 길 수밖에 없고 대장은 독소와 쓰레기를 하루라도 빨리 밖으로 배출해야 하므로 길이가 짧게 진화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의 경우 장의 길이가 3에서 4m로 몸 길이의 3배에서 6배에 불과하지만 초식동물의 경우 장의 길이가 10배에서 12배에 이릅니다. 고기는 빨리 부패하고 독성을 품기 때문에 육식동물의 장이 짧은 것이고 짧아야만 빨리 쓰레기를 배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나쁜 것은 빨리 배출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무첨가 주스가 수명을 늘려줍니다. 당신은 또다시 질문할 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를 먹으면 되지 왜 주스나 즙을 강조하시나요? 제 대답은 이것입니다. 과일과 채소만 평생 먹고 살 수 있는 인간은 거의 없습니다.
인간은 침팬지와 같이 무리지어 사는 동물입니다. 밀림의 숫사자처럼 혼자 살 수 없는 동물이라는 말입니다. 무리지어 살면서 잔치도 벌이고 축제도 하면서 입에 설설 녹는 음식을 즐기게 되었고 어쩔 수 없이 비만과 질병에 걸리게 되어 있는데 이를 가장 빨리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무청과 주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빨리 몸을 치료하기 때문에 산 음식이 어떻게 몸을 살리는지 알아차리게 하는 직효약이라는 말입니다. 자연치유센터 빌 하벤나 병원에서 아침마다 당근 주스를 주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채소와 과일이 살아있는 유기적 성질을 가지기 위해서는 가열하지 않은 날 것이라야 합니다. 모든 효소는 섭씨 54도 정도에서 죽기 시작해서 70도 정도의 생명을 마칩니다. 가열하기만 하면 모든 효소는 죽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죽은 원자는 무기적인 것으로 변합니다. 마치 우리 몸이 뜨거운 목욕탕에서 축 늘어져 있는 현상과 같습니다. 식물뿐만이 아니라 50도가 넘는 뜨거운 사막에 사는 동물도 살기 위해 시원한 모래 속에 몸을 숨깁니다. 우리가 마실 수 있는 즙이나 주스로 만드는 까닭은 채소나 과일에 포함되어 있는 살아있는 원소를 될 수 있는 한 빨리 우리 몸에 동화시키려는 의도입니다. 과일과 채소 또한 살아있는 상태로 먹더라도 소화기관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의 섬유질은 비록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 쓰레기 배출에 있다 할지라도 30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반면에 무청과 주스는 5분이면 몸속에서 소화를 완성합니다. 식탁에 앉아 주스를 마시면서 인간적인 관계도 완성합니다. 제가 각종 무청과 주스를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불에 익혀 죽은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데도 당신이 죽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이 우리 몸속에서 자체적으로 생성되는 효소를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체내 효소라고 부르는데 무려 2만여 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2만여 개 중에 대표적인 것을 체내 효소 3총사로 부릅니다. 침샘에서 분비되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 지방 분해 요소, 리파아제 등이 바로 그들입니다. 몸 안의 체내 요소는 소화 요소 20%, 대사 요소 80%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도 내일도 끊임없이 죽은 음식이나 공장 음식으로 과식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체내 효소를 분비하는 장기들은 결국 지쳐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하루 피로 분량의 인슐린을 초과해서 매일 생산하다가 지쳐 인슐린 저항성에 직면하는 이유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세워놓고 전조등과 실내등을 계속 켜놓으면 방전이 됩니다. 5년 사용할 배터리가 3년도 되지 않아서 교체하게 됩니다. 죽은 음식만 먹는 데다가 과식에 폭식에 공장 음식을 주구장창 먹으면 나이 50세도 되기 전에 조기 사망하는 이유입니다. 이것이 제가 계속해서 체외 효소가 가득한 살아있는 음식, 채소와 과일과 무청과 주스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완전 배출에는 살아있는 식이섬유가 필요합니다. 음식을 완전하게 소화시키기 위해 소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대장에서도 섬유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섬유는 반드시 날것의 식이섬유, 즉 거친 섬유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고기와 생선과 계란과 우유 등 동물성 음식은 살아있는 채로 먹더라도 식이섬유가 전혀 없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조금 없는 것이 아니라 식이섬유 제로라는 말입니다. 특히 곡물을 분말로 분쇄한 다음 각종 화학 물질을 투하한 공장 음식들은 장기를 통과할 때 나쁜 흔적을 남깁니다. 이 음식들은 대장의 내벽에 석고처럼 코팅을 남깁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 코팅은 중심부에 작은 구멍이 생길 때까지 점차 두께를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죽은 음식을 먹더라도 우리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하루에 한두 번은 배설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것을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질병과 비만과 노화의 원인인 만성적인 변비에 걸린 채 행복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배변이 잘 안 될 때마다 변비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이 말은 마치 몸에 문제가 생기면 죽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약을 먹으면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매번 돈을 잃을 때마다 부모님이 노름 빚을 갚아주고 판돈을 계속 지원해주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놀이터가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획득한 지식과 깨달음과 실천만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몸도 이와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완전히 소화시키고 스스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을 때 비만과 질병과 노화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변비조차 약물에 의지한다면 앞으로 나이가 들면서 닥치게 될 수많은 질병 현상들을 어떻게 스스로 극복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저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하며 해결책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항상 주장합니다. 그리고 진실된 것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라고 또한 주장합니다. 알약을 털어넣는 일은 5초에 완성되지만 산 음식을 먹고 효과를 보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미지근한 물에 레몬을 짜서 일주일간 하루에 서너 번 꾸준히 마신다거나 일체의 죽은 음식을 먹지 않고 무첨가 주스를 1, 2주간 먹기만 하면 몸속의 노폐물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온다고 저는 장담합니다.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사람의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본 제가 장담합니다. 레몬은 특히 대장의 과도한 산성을 중화시키는 특효약임을 강조합니다. 우리 몸은 항상 약 알칼리성 pH 7.4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pH가 7보다 낮으면 산성, 높으면 알칼리성입니다. 이 pH는 0.3만 변해도 의식을 잃는 등 큰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콜라의 pH가 3, 4임에도 큰 탈이 생기지 않는 것은 우리 몸이 살기 위해 pH를 유지하려는 강한 생존 본능 때문입니다. 과일과 채소는 대표적인 알칼리성 식품이고 육류와 공장 음식은 대표적인 산성 식품입니다. 그 중에서 알칼리성 식품의 대표 주자는 단연 레몬인데요. 제가 레몬을 계속해서 먹으면 변비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약국에 들러 화학약품 냄새가 진동하는 변비약을 사 먹을 것인가? 마트에 들러 신선한 레몬을 산 다음 미지근한 물에 즙을 내어 마실 것인가? 이 역시 당신이 선택할 문제입니다. 무첨가 주스 최고의 조합, CCA 착즙 주스를 소개합니다. 음식에도 궁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힌 홍어와 돼지고기 수육을 묵은지에 싸서 먹는 홍어 삼합이 생겨났고 겨울철 고구마에 동치미 조합도 생겨났고 최근에는 치킨에 생맥주를 같이 먹는 치맥도 생겨났습니다. 저 또한 앞서 말씀드린 레몬수도 마셔왔고 사과 당근 주스도 꾸준히 마셔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꼭 남들이 하는 대로 먹어야 하나? 나만의 독특한 레시피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는 주말마다 과일과 채소를 섞어서 각종 무첨가 주스를 만들어 봤습니다. 오이와 당근을 넣어 주스를 만들어 보기도 했고 샐러리와 사과를 섞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을 넣으니 맛이 좀 쓰고 저것을 넣으니 맛이 밋밋하고 이것저것 섞으니 별 맛도 없고 어느 날 사과나 당근처럼 사시사철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것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과와 당근은 저장성이 좋아 우리가 마트에서 아무 때나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즘처럼 하우스 농사가 발달해서 계절 채소와 계절 과일의 경계가 희미해지긴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평소에 간식으로 잘 먹는 양배추는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양배추 하나만 착즙기에 넣어서는 약간 쓴맛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근과 양배추와 사과를 넣어 착즙을 내보았습니다. 몇 번의 시행착오 끝에 완벽한 조합을 완성했는데요. 당근 1개와 양배추 4분의 1개, 사과 2개, 이런 조합의 착즙 주스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CCA 착즙 주스라고 부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 회원들에게도 권해보았는데요. 만들어 마셔본 후 한결같이 불화불하며 환영해 주셨습니다.
가능하면 당근, 양배추, 사과 순으로 착즙해 주시면 됩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전 배출 읽어드렸습니다. 단번에 모든 식사를 채소 과일식으로 바꾸기는 어렵겠죠? 아침 한 끼든 저녁 한 끼든 하루 한 끼를 채소 과일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